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올쇼TV 사회를 맡은 전자신문 김지선 기자입니다. 오늘은 클래리베이트의 박효진 선임연구원을 모시고 주목해야 할 항암제에 관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효진 선임연구원님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리베이트 코리아 생명과학부서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박효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항암 분야 블록버스터 신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클래리베이트 회사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회사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네, 클래리베이트는 톰슨 로이터에서 2016년에 분사한 회사로 Scientific Citation Index 또는 SCI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요. 클래리베이트는 웹 오브 사이언스, JCR 리포트, 엔드노트 등의 학술 정보 솔루션, 기업의 특허 자산 관리와 관련된 IPG 솔루션, 그리고 생명과학 부문의 코텔리스 솔루션, 바이오월드 등의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클래리베이트에서 선정한 이 혁신적인 항암제를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발표 내용을 좀 보면은 이 클래리베이트사에서 선정한 혁신적인 항암제 그리고 각 제품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치료 효과 등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좋은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추후에 푸짐한 선물도 제공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박효진 선임연구원님께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지만 저는 클래리베이트 코리아 생명과학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박효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향후 주목받을 항암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에스코 2021년 회의에서 주목받은 항암제, 각 제품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치료 효과,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 대해 주로 다룰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이 리포트가 어떤 데이터를 통해 제작되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에 관해서는 참석하시는 분들께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이고 알아듣기 쉽게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까 소개해 주실 때 에스코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에스코가 좀 어떤 학회인지 소개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에스코는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라고 해서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명성 높은 종양학 학회입니다. 올해만 4,900개가 넘는 초록이 실렸고요. 매년 이 행사가 열리는데 올해도 빠짐없이 저희 클래리베이트사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4,900개가 넘는 초록들이 실릴 정도면 굉장히 규모가 큰 학회, 좀 역사가 깊은 학회다라는 건 좀 알 수 있겠는데, 올해 그 연례 회의에선 좀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왔나요? 일단 저희 클래리베이트의 생명과학 부문에서 최고 책임자인 마이크 워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10년간 항암제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암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들의 치열한 경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트렌드로서는 위장관암 또는 gastrointestinal cancer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 약물을 같이 섞어 사용하는 칵테일 요법, 항암의 표적인 PD-1 또는 PD-L1 면역 항암제,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부터 시작을 해서 최신 그런 약물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조금 이번 학회에서 소개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클래리베이트에서는 좀 어떤 기준으로 영향력 있는 항암제를 선정을 하셨을까요? 저희는 제출된 4,900개 초록들 중에 학회 발표자로 선정된 2,400개의 문헌의 초록을 선별한 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질병 또는 적응증 전반에 걸쳐서 임상 정보를 분석해서 현재 치료 표준 방법과 비교했을 때 전례 없는 효과를 보인 치료법들, 그리고 충족되지 않은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임상시험,
경쟁 구도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들, 그리고 신약의 등급 또는 병영 접근법을 이용한 제품을 주목하고 저희는 심층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주목해야 하는 10개 후보 물질을 선정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수천 개의 그런 자료들 속에서 이 10개를 추려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또 과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엔 선정하신 이 10개 후보 물질의 좀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10개 후보 물질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애주번트 테라피와 콤비네이션 테라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보조요법과 병용요법으로 사용되는 약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보조요법은 암 치료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하거나 암을 제거한 후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키모라고 해서 화학적, 그리고 방사선, 호르몬, 표적, 생물학적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콤비네이션 테라피, 병용요법은 2개 이상의 약물을 같이 사용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주 목적은 약물의 각각의 작용 기전을 다르게 해서 암이 특정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조요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암 치료를 할 때 흔히 이제 접하는 방사선 이런 좀 치료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보조요법 관련해서는 이번에 좀 어떤 약물들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네, 보조요법에 관해선 총 4개의 약물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로슈의 테센트릭, 아스트라제네카의 림팔사, 그리고 머크사의 키트루다, 그리고 BMS의 옵디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 어떻게 보시면은 이쪽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은 많이 이미 들어보신 약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로슈의 테센트릭부터 설명드리자 하면, 절제가 가능한 초기 non-small cell lung cancer, 그래서 NSCLC라고 이제 보통 흔히 불리고 있고, 한국어로는 이제 비소세포암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보조요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슈에서 진행한 임상시험 3상시험 결과를 통해서 로슈의 테센트릭이 1차 평가 변수인 무병생존 기간을 충족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테센트릭은 임상 결과에서 유의미한 값을 보여준 최초의 면역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는데 여러 표적이 있는데, 테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PD-L1을 표적으로 하고 있고, 그 발현량이 1% 이상인 2기에서 3A기 환자와 PD-L1 발현량을 보지 않고 무작위로 배정된 환자들에게 이제 실험군으로 테센트릭을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약물의 대조군으로서는 BSC, 즉 최적 지지요법이라고 해서 암의 치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환자의 삶의 질을 최대한 증진시키거나 유지하려는, 예를 들자면 통증 또는 우울증 완화 같은 그런 요법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테센트릭을 투여한 환자군의 무병생존 기간이 최적 지지요법군에 비해 대폭 연장되는 임상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 식약처인 FDA와 유럽연합의 EMA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분석을 올해 초중순쯤에 진행하고 이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사실 5일 전에 미국에서 면역항암제 최초로 절제 가능한 초기 NSCLC에 대한 보조제로 처방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발표를 드린 후에 이 승인이 떨어졌다면 오늘 내용이 좀 더 좋아 보였을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정말 대단한 업적이고요. NSCLC 시장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로슈가 앞서 나가고 있겠지만, 이제 경쟁자들도 이제 쟁쟁하기 때문에 언제 또 효과적인 약물이 올라오는지는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PARP 억제제인 림파르사입니다. 지난 2월에 아스트라제네카는 림파르자가 BRCA 변이 허투 음성 고위험 조기 유방암 환자에서 위약보다 우수한 침습적 무병 생존 기간을 보이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충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코에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다른 PARP 억제제가 투여되지 않고 있는 환자군에게 림파르자를 보조요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PD-1과 PD-L1 억제제인 로슈의 테센트릭과 머크의 키트루다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PD-1과 PD-L1 억제제가 더 심층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고려해서 림파르자 같은 PARP 억제제보다는 이제 테센트릭 같은 면역 항암제를 더 선호할 수 있다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림파르자는 적은 환자군이지만 BRCA1-2 뮤테이티드 이제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그래서 이제 BRCA 변이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하는데요. 그 환자들이 치료 대상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림파르자가 그리 대단한 약물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약물은 이 임상 시험을 통해 허투 네거티브 BRCA1-2 뮤테이티드 어드밴스드 브레스트 캔서, 한국말로는 이제 허투 음성 BRCA1-2 변이 진행성 유방암.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도 그에 대한 이제 효능이 입증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의료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이 성공적으로 승인 절차를 통과한다면 초기 단계에 있는 암 환자군에 대한 항암제로 처방 범위를 확대하고 이제 림파르자를 통해 치료를 할 수 있는 유방암 적격 환자군이 대대적으로 이제 확장이 될 것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다음 약물은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입니다. 정말 유명한 약이죠. 네. 그래서 지난 4월에 신장암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RCC, 이제 신세포암이 있는 환자 중에 신장 절제술을 실시한 신장암 환자를 키트루다를 투여해서 보조요법으로 치료했을 시에 이제 위약에 비교해서 무병 생존 기간 관련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충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장암을 두고 봤을 때는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이용한 보조요법으로서는 최초의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장암에 대한 보조요법은 면역 항암제들이 아직 개척을 못한 그런 시장이고 아직까지 성장 포텐셜이 상당히 이제 잠재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번 데이터를 기반으로 1차 진행성 신장암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요법인 인리타와의 콤비네이션을 넘어서 신장암 분야에서의 치료 범위를 더욱 넓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신장암에 대한 보조요법으로서 서류가 이제 받아들여졌고 더 나아가서 신장암 분야에서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BMS의 이제 옵디보입니다. 이것도 이제 브리스톨 마일스 스퀴브이라는 회사에 이제 굉장히 유망하고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약물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지난 5월에 FDA는 그 BMS의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 화학요법으로 치료받은 Residual Pathological Disease, 그래서 잔류 병리학적 질환을 나타내는 완전 절제 식도암과 위식도 접합부암 환자들을 위한 보조요법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은 이미 승인을 받은 거고요. 이제 테센트릭은 5일 전에 받았고, 그리고 림파르자는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옵디보는 이제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에스코에서 근데 이 학회에서 추가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옵디보가 위약군과 비교했을 때 distant metastasis free survival, 그래서 원격 무전이 재발 기간의 중앙값에 상당한 차이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옵디보를 투여받은 환자군은 28.3개월, 그리고 위약군은 17.6개월, 그리고 이제 HR 값, 해저드 레이시오 값은 0.74로 유의미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봤을 때 환자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 그래서 삶의 질이 잘 유지되었고 임상에서의 안정성 프로필 컨트롤이 가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현재 별다른 표적 치료제가 승인되지 않은 정정인 절제된 식도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암 환자에 대한 그런 보조요법으로 표준 치료법으로 입지를 굳히기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옵디보는 악성 흑색종 환자에 대한 그 보조요법으로도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옵디보는 그뿐만 아니라 현재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그리고 전이성 ESCC, 그러니까 식도 편평 상피세포암의 1차 치료제로 열보이 병용요법으로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시험은 FDA로부터 3주 전에 내년 5월까지 PDUFA 날짜를 승인을 받았고 전이성 ESCC의 초기 치료 단계에 쓰이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플루로피리디민과 이제 플래티넘 기반 화학요법 이후에 사용되는 것이 이제 허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경쟁자로서는 역시나 아까 언급했던 키트루다와 화학병용요법이 해당 적응증에 이미 승인되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말씀 주셨던 이 보조요법이 아닌 이 병용요법에도 이 효과가 좀 입증이 된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제 옵디보의 두 번째 부분이 병용요법에 관련되어 있던 내용인데요. 지금 계속 이 병용요법에서도 계속 들으실 것 같아요. 그는 옵디보하고 이제 키트루다입니다. 이 두 약물이 계속 이제 언급이 되는 이유는 이제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 표적을 하고 있는 PD-1하고 PD-1L 같은 경우 이제 그 표적으로 했을 경우에 치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경우가 많아서 이제 계속 언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옵디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악성 흑색종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렐라티맙과의 병용요법으로 최초로 임상 3상 데이터를 에스코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종양학에 있어서 레그3와 이제 렐라티맙이 레그3 이니비터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옵디보는 PD-1 억제제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레그3와 PD-1 억제 병용요법으로 이제 대해서는 최초로 유의미한 임상 3상 시험 결과였고요. BMS는 이런 병용요법을 절제가 불가능한 그리고 전이성 악성 흑색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2상과 3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병용요법은 옵디보 단독 요법에 비해 무진행 생존기간, 그래서 중앙값이 5개월이 개선되었고 기존의 CTLA4와 PD-1 그 병용요법과 굉장히 유사한 효능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에 비해서는 이제 또 독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아지고 그리고 안전하고 톨러런스도 더 높은 것으로 생각돼서 기존 치료법을 이제 교체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연합의 이제 EMA의 서류가 10월 초에 제출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병용요법은요, 키트루다와 허셉틴의 화학 병용요법입니다. 이전에 치료하기 어려웠던 메타스테이틱 HER2 포지티브 게스트릭 or GJ 아데노카시노마, 그래서 HER2 양성 전이성 위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5월에 FDA가 빠르게 승인을 한 병용요법입니다. 그러니까 FDA에게서 빠르게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해준 임상실험 결과를 에스코에서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요. 실험 결과 표준 치료인 허셉틴과 화학요법의 병용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된 전체 반응률, 그리고 면역항암제 요법에 상응하는 반응 지속 시간과 중앙값이 나와서 치료요법의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병용요법은 허투 양성 전이성 위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에 대한 한정된 치료 방법과 현재 치료법에 대한 예후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관련된 병증을 지닌 환자들에게 상당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옵디보하고 그리고 키트루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 외에 또 주목할 만한 약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외에 이제 주목할 만한 약물들은 이제 첫 번째로는 얀센의 시타카프타젠 오토루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그리고 이제 얀센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를 이제 많이 접하지는 못한 얀센입니다만 이제 항암 분야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얀센은 BCMA 표적인 이제 CAR-T 세포 치료제인 시타카프타젠 오토루셀의 임상 1B 그리고 2상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2월 FDA에 생물의약품 허가 신청을, 그리고 2021년 4월에는 EMA에 의약품 판매 허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 약물은 집중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게서 97%의 전체 반응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에스코에서는 다중 코호트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이 제제는 사전에 1개에서 3개의 요법을 적용한 이후에 재발 또는 불응성 환자에게서 95%의 전체 반응률이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반응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이제 시장에 진입할 경우에 좋은 반응을 얻을 이런 조짐들이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NSCLC와 허투 관련한 표적요법을 넘어서 이제 BCMA 표적요법 시장이 요동을 이제 치기 시작하는 것을 이번 에스코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얀센인데요. 이제 얀센과 FB의 임브루비카,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칼쿠엔스의 이런 대결입니다. 이제 맞대결인데요. 이거는 BTK 억제제로서의 경쟁,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한 승인을 받은 두 번째 BTK 억제제인 칼쿠엔스는 임브루비카가 현재 표준치료제로 주도하고 있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시장에 이제 나중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번 에스코에서는 이 두 치료제 간의 1:1 비교 데이터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비열등성 임상시험에서 칼쿠엔스와 임브루비카가 동등한 효능을 보였고, 안정성과 내약성의 주요한 이제 차이를 보이며 결과가 나와서 이제 후기 치료 과정에 칼쿠엔스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임상시험에서는 칼쿠엔스가 38.4개월의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을 보이면서 이제 임브루비카에 비해 그렇게 크게 뒤처지지 않는 기간을 보였습니다. 특히 칼쿠엔스는 모든 등급의 심방세동에서 임브루비카보다 통계적으로 우수한 결과와 적은 출혈 빈도를 나타냈고, 치료 중단을 하는 사례가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신장 독성과 출혈이 임브루비카의 이제 주요 약점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데이터로 칼프엔스가 향후 시장에서 반응을 얻고 재발성 또는 불응성 환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을 이번 학회를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확고한 입지의 임브루비카를 넘어서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거나 더 많은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바티스의 루미네센트, PSM의 617입니다. 노바티스는 집중치료 이력이 있는 전이성 거세 전리암, mCRPC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노바티스는 이전에 최소 한 가지의 탁삼요법과 2세대 호르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PSMA 양성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mCRPC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노바티스는 PSMA 표적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인 177 루미네센트 PSMA 617을 이제 투약한 데이터를 에스코에서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 방사성 리간드를 사용한 치료는 표준 치료에 비교해서 38%의 사망 위험 감소와 이제 유의미한 전체 생존 기간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이 특별한 이유는 새로운 작용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집중 치료 이력이 있는 하위 환자 집단에 대해 대체 치료 방법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안이 없는 현 상황에는 PSMA 표적 요법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장점이라면 이제 진행성 전립선암에서 PSMA의 발현량이 높아서 노바티스의 약물이 큰 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방사성 의약품이 그런 이제 방사성 의약품의 치료는 그렇게 이제 쉽게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네, 굉장히 주목할 만한 약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말씀해주신 이제 로슈의 디센트릭하고 그 다음에 BMS의 옵디보가 좀 자주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 두 약물들의 좀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테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에스코에서는 NSCLC,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의 보조요법으로 강조되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체 NSCLC 환자들 중 암 절제가 가능한 인구의 비중은 적은 편이지만 그 특정 환자들에게는 효과적인 표적 치료제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센트릭의 임상시험 결과를 봤을 때 PD-L1 억제제로서 PD-L1의 발현량이 높은 환자들에게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PD-L1의 발현량이 낮은 환자들에게서도 효과를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해서 봤을 때는 표적 치료제로서는 확실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임상 결과들을 고려했을 때 5일 전에 지금 현재 시간에서 5일 전에 테센트릭은 면역 항암제로서 최초로 절제 가능한 NSCLC 환자에 대한 보조요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치료받기 어려웠던 환자분도 조만간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테센트릭은 NSCLC 보조요법 시장에서는 이제 자리를 먼저 잡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테센트릭이 먼저 선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마냥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게 다른 약물들과도 이제 또 같이 경쟁자들이 정말 굉장히 치열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언급드렸던 옵디보, 키투루다, 그리고 언급은 안 드렸지만 임핀지 같은 이제 같은 계열의 PD-1과 이제 PD-L1을 표적으로 하는 그런 억제제들의 효과와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발표해 주셨던 내용 중에 이 옵디보가 상당히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옵디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병용요법이랑 보조요법 둘 다 좀 새로운 발견 사항이 있었다라는 걸로 좀 들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옵디보는 보조요법으로도 그리고 병용요법으로도 연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센트릭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끝나기 무섭게 바로 옵디보를 다시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요. 옵디보는 악성 흑색종을 치료하기 위한 병용요법으로 레그3와 PD-1을 이중으로 억제시켜 더욱 효과를 증가시켰습니다. 이런 결과를 임상시험에서 제시된 것도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옵디보를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와 병용으로 투여했을 때의 효과 차이는 2배 이상을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존하고 있는 병용 치료법인 CTLA4와 PD-1 억제보다 낮은 독성을 입증을 했고, 그리고 더 적은 어드버스 이벤트들을 기록해서 앞으로 기존의 치료법을 교체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단점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인데요. 옵디보와 렐라팀밥의 이제 병용요법은 전체 생존기간 데이터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이 보고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옵디보와 열보이의 이제 병용요법은 72.1개월의 지속 가능한 전체 생존 기간의 중간값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보가 확보가 되면 이제 라그3를 활용하는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 임상시험이 더욱 진행되면서 항암 치료의 판도가 또 한 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수석연구원님의 발표를 쭉 들어보면은 정말 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산업이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나라가 있죠. 중국이 될 텐데, 이 정말 중국도 빠른 속도로 이 항암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좀 어떤 움직임들이 실제로 좀 일어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보시면은, 일단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제 보시다시피 에스코 2015년에는 구두 발표 수는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20개까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의 항암제 시장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라이 릴리를 포함한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임상 초기 단계에 신약들을 들고 중국에 도입을 하고 현재 있는 혁신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릴리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초기 유방암에 대한 CDK46, 46 억제제인 아베마시클립의 이제 규제 승인을 추진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중국에서 PD-1 억제제 트로팔리맙에 대해 이제 준시 바이오사이언스와 상업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클래리베이트는 차이나 인뎁스라고 해서 중국에 대한 전문가들이 따로 이렇게 팀이 있고요. 그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나온 200개 이상의 초록을 검토하고 주목해야 할 6개의 중요 후보 물질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아베마시클립이라고 해서 고위험 초기 HR 양성, 그리고 HER2 음성 유방암, 그래서 HR positive, HER2 negative breast cancer 치료제이고요. 그리고 이 약물은 일라이 릴리에서는 베르제니오라고 이름이 나와 있고, 이제 중국에서 이 HR 양성, HER2 음성, 고위험 초기 유방암에 대한 승인을 획득한
최초의 CDK4/6 억제제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피시클립이라고 해서 발음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뒤에 이 IB 뭐 요런 것만, MAB 요런 것만 보시면 되는데요. 요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은, 그리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발 전이성 HR 양성 허투 음성 유방암 시장에서 환자 점유율을 두고 다른 CDK4/6 억제제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의사들은 난치성 환자군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찾고 있어서 이 약물 굉장히 많은 환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이로티닙 그리고 트레스두마브라고 해서 허투 그리고 양성 유방암 환자들이 선호하는 선행요법으로 이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이로티닙은 초기에 효능이 좋아 보이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많은 데이터가 쌓이지 않은 상태라 가지고 아직 그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여러 가지 초록들을 분석을 한 결과 그래도 굉장히 유력하고 포텐셜이 있는 그런 약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우몰레티닙이라고 해서 EGFR 포지티브 양성 1차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치료에 효과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3상 데이터는 이 약물이 1차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부문에서 유일한 다른 3세대 EGFR 억제제인 오스멜티닙이라고 해서 타그리소라는 이제 상품명으로 나오는데 경쟁자로서 이제 나설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도나페닙이라고 해서 1차 진행성 간세포암, 그래서 헤파토셀룰러 카시노마에서 이제 소레페닙, 넥사바르보다 우수함을 보이고 있는 그런 약물이고요. 그리고 순조로운 이제 임상 3상 데이터는 도나페닙이 1차 진행성 간세포 암종 HCC 이제 요법에서 좋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상이 굉장히 순조롭게 임상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로피말리맙이라고 해서 재발성 또는 전이성 비인두암 1차 치료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는 1차 전이성 비인두암 MPC라고 하는데요. 이제 MPC 환자 집단에서 트로피칼리아의 처방 범위 확대와 중국 PD-1 억제제 시장에서 이제 이 약물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40분가량 이번에 그 에스코 2021 학회에서 나왔던 뭐 주요 트렌드라든지 이제 핵심 주목해야 할 그런 신약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학회마다 그 주제가 있거든요. 그 해 주제가 있는데 올해 이 에스코 2021의 그 핵심 주제는 좀 어떤 것이었나요? 네, 이번 에스코 2021의 이제 핵심 주제는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치료법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효능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요법이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치료법의 안정성과 내약성의 우수성, 환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졌던 학회입니다. 네, 사실 오늘 웨비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100세 시대를 삶에 있어서 늘 주목받는 항암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향후에 이 항암제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또 관심이 높은 이 코로나 치료제 같은 이런 관심 있는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고 싶을 때에는 이 학회에 참석을 또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좀 이 데이터라든지 이런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전국을 이제 전 세계를 전파가 되면서 이제 이동이 많이 어려워지시고 학회를 참석하는 게 많이 어려워졌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 학회는 계속 진행이 되고 연구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클래리베이트에서는 많은 주요 학회를 저희가 직접 참석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정리하고 큐레이트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참석을 안 하셔도 저희가 이제 참석을 대신해서 거기서 나오는 주요 정보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드렸던 내용 모두 포함을 해서 이제 저희 콜텔리스라는 이제 생물학, 그리고 약학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제 구독을 하시면은 그 업데이트에 대한 알림 설정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논문들이나 정보를 일일이 이렇게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을 아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눈에 알아보실 수도 있게 저희는 솔루션들을 고객님들의 니즈에 맞게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뭐 다양한 정보,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주로 좀 어떤 분들이 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주로 이제 고객층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는 여러 바이오텍 회사들, 그리고 한국의 주요 회사들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세계 100대 기업이 다 거의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들도 혹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이제 실시간 채팅이나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남겨드리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의 40분 넘게 쭉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께서 채팅창에 남겨주신 여러 질문 가운데 몇 가지를 좀 뽑아서 남는 시간 동안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주제 같은 경우가 모두가 관심 있어 하시는 이 건강과 관련된 주제이기도 하고, 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제약이라든지 워낙 글로벌리하게 핫한 또 주제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께서 지금 함께 시청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질문 역시도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해드리긴 어렵지만 그중에서 좀 공통적으로 올라온 질문들만 저희가 좀 꼽아서 지금부터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수석연구원님께서 많이 오늘 발표에서도 언급해 주셨던 학회죠. 이 에스코 학회에 관련된 좀 질문이 되겠는데요. 먼저 질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에스코 2021의 주제는, 주제까지 알고 계신 분이네요. 평등이었다고 합니다. 이 평등이었는데, 이 면역 항암제에서 나아가서 이 유전자 대체 요법의 등장으로 이 항암 치료는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는 했지만, 사실 이 치솟는 의료 비용에서 이 공간적 제약까지 더해지면서,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은 좀 심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스러운 질문이죠. 좀 걱정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의료 비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과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는 경우들도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제인 이제 평등에 좀 어긋날 수 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평등이라는 것은 아픈 사람은 건강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다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컨셉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아무리 이제 환자가 돈이 없더라도 일단 병원에 들어오면은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이 이제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평등하다는 건데요. 더 나아가서 면역 항암제나 이제 대체요법 같은 그런 등장으로 인해서 가격이 이렇게 치솟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국가들은 이미 예를 들자면 한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은 국가에서 이제 보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관들에서 규제를 먼저 시작을 해서 가격을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올릴 수 없게 하는 그런 규제들을 지금 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은 다른 국가에서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 같은 경우도 굳이 항암제는 아니더라도 이제 바이오 제품이거든요. 이제 그런 제품들의 가격들이 너무 치솟지 않도록 그런 규제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제 계속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하면서 그걸 좀 같이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또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또 많이 중요하고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 또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발표를 쭉 해주셨던 우리 그 수석연구원님의 회사 클래리베이트에 관한 좀 질문인 것 같은데, 이 클래리베이트의 분석 방법론의 특징과 그리고 타 방법론과의 차이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2상, 3상은 좀 언제 이루어지고 검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뭐 종합적인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일단 이런 질문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클래리베이트의 분석 방법론의 특징, 그리고 뭐 타 방법론과의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되게 이렇게 좀 IT 회사이고, 그리고 또 이런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그 되게 좀 번쩍번쩍해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 거는 모두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50명에서 100명 이상의 그 팀을 이루고 있는 MD 또는 PhD 또는 뭐 MD, PhD이신 분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거기 나오는 뭐 어떤 학회에서 나오는, 그리고 뭐 어떠한 논문들이 나오거나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이제 팀을 짜서 다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팀들끼리도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서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분석이 맞는지 저희 자체 안에서도 이제 검증을 또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발표드리는 이런 분석이나 이런 방법론이나 이런 또 예를 들자면은 어떤 조언들이나 아니면 뭐 예측 결과 같은 것들은 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방법론, 뭐 다른 회사를 언급드리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이제 다른 뭐 일반적인 방법이라면은 뭐 전문가를 모셔서 그 사람이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런 의견을 내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키 오피니언 리더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키 오피니언 리더들을 많이 섭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런 의사들에 대한 네트워크도 저희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데이터 수집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내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또 한 번 더 심층 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두 번째 부분은 실제 2상과 3상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검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임상은 보통은 3상까지 있고요. 그리고 4상이라고 해서 약물이 이제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좀 안정성이나 그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항상 이렇지는 않다는 것을 꼭 염려해 두시고요. 그냥 저는 굉장히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는데요.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효과를 테스트한다기보다는 안정성을 먼저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에게도 투여를 해서 뭐 실제로 뭐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약 효과를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안정성 기반이고요. 그리고 2상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정성이 확보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약물이 질병군에 좀 효과를 보인다고 싶었을 때 농도별로 검사를 하는 게 많은 대다수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낮은 농도에서부터 높은 농도를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또 질병군에는 또 위약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이라고 해서 이제 위장이죠. 이제 가짜 약을 드리는 플라시보라고 하는데요. 그런 약을 주어서 뭐 심리적인 증상이 있는가 그런 것들도 확인할 때가 있고요. 보통 2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3상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다른 또 치료군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병원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약물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안정성이 있는지 최종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엔드포인트라고 하죠. 실험을 종료를 시킬 때 어떤 기준으로 종료를 시키는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세팅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결과를 앞으로 이제 식약처나 뭐 FDA, EMA 이런 데서 승인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이제 3상은 많이 집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상이나 3상 같은 경우 뭐 1상, 2상 이런 거를 요즘은 또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FDA나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는 그 데이터를 보고 검증을 합니다. 네. 뭐 워낙 2상, 3상 같은 경우는 아마 제약바이오 분야 쪽이 아니셨으면 그 전에는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마 2상, 3상에 대한 용어는 좀 많이 접해보시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또 하나 질문은 아무래도 오늘 그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 이 항암 쪽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좀 질문인 것 같은데 뭐 암에 그 발생하는 부위, 뭐 위라든지 간이라든지 췌장 이런 그 부위에 따라서 이 항암제가 왜 다른 건지 좀 궁금하다 라는 좀 질문을 주셨는데 뭐 일반인 분들도 많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암의 속성은 동일하면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왜 동일하면서도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는 뭐 예를 들자면은 정말 하루 종일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암이 발생하는 데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라스나 뭐 엠토르나 뭐 이러한 이제 시그널들이 있는데 이런 시그널들을 뭐 차단하는 그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차단한다고 해서 약물이 그 먹혀서 암이 죽거나 암이 없어지거나 그러하면은 정말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생물학 분야가 굉장히 어려운 게 모든 것이 다 이론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라스나 뭐 엠토르 이런 거 차단을 하면은 암은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이럴 때는 또 다른 기전으로 이게 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위, 간, 췌장, 식도 이런 데도 다 이제 뭐 같은 뭐 원리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까 발표드렸다시피 뭐 이제 PD-1의 발현량이 많은 암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보고 그런 어떠한 시그널들이 강력하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암 치료를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께서 많이 이제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암 치료는 한 번의 치료로 이제 바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료를 했을 때 이제 약물을 투여를 했을 때 이제 암의 성장 속도나 이런 것들이 늦춰질 수 있는데 더 이상 그 약물이 먹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세컨 라인 트리트먼트라고 해가지고 그 첫 번째 약물이 효과가 없을 때는 두 번째 약물로 넘어갑니다. 근데 두 번째 약물이 첫 번째 약물과 같은 그러한 작용이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약물이 이미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두 번째 약물은 그러면은 다른 기전으로 이 암을 괴롭혀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컨드 라인 트리트먼트가 있고 이제 서드 라인 트리트먼트도 있고 그렇게 등등등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 환자의 그 암을 진단을 하시면서 그런 트리트먼트 그런 트리트먼트들을 다 이제 결정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그리고 그 환자의 맞는 상황에 맞는 그러한 그 치료제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약물들이 암에 관련해서 다 속성이 다르면 약물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역시 뭐 전문가 그룹에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유용한 그런 네, 정보를 좀 주신 것 같아서 시청하신 분들 모두 좀 고마워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질문 같은 경우는 이 암의 임상시험 결과 분석에 있어서 뭐 AI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빅데이터 새로운 분석 기술이 적용이 되는지 혹은 뭐 또 성공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암에 관련해서의 그 임상실험 결과 분석에 있어서 AI 머신러닝 그리고 빅데이터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핫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꼭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AI 머신러닝과 빅데이터는 정말 이제 인류의 발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암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논문을 보고 그리고 학계에 계신 분들이 또는 제약사에 계신 분들께서 연구를 하시면서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이제 발굴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은 오늘 발표드렸던 레그3 이런 것처럼 좀 생소할 수 있는 일반적이지 않는 그러한 표적들이 이제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런 표적들이 그리고 표적의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시그널들이 이제 네트워크처럼 엉켜져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거를 모든 빅데이터로 이제 수집을 하고 AI 머신러닝으로 이제 거기서 유력한 아이들만 이렇게 바이오마커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표적이 좋을까 해가지고 그거를 분석하고 그 표적에 대한 실험을 하고 그리고 그 실험 결과를 봐서 이제 IND 파일링을 가고 새로운 약물을 또 개발하고 그런 단계를 밟고 있는 약물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클래리베이트 사에서도 AI를 이용해서 그런 바이오마커 발굴이나 그런 추천이나 그리고 비교적인 순위를 매기는 그러한 기능들도 그러한 서비스들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런 AI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개발되고 있는 약물들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벌써 시간이 다 흘러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같은 경우는 이 특허 출원과 임상 단계 비교 내용도 확인이 가능할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사의 솔루션을 이용했을 때 이 내용이 확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이제 콜텔리스라고 해가지고 일단 거의 모든 약물은 아니지만 이제 공개되어 있는 한 그리고 글로벌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약물들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과 임상 단계를 모든 것을 다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물들은 임상 1단, 2단, 3단 이런 그리고 출시가 되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특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어느 국가에서 출시가 됐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지어 임상 단계를 진행을 하다가 실패한 약물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요즘은 또 드러그 리포지셔닝이라고 해서 이제 실패한 약물들을 다른 적응증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약간 다른 분들이 하셨던 연구를 이렇게 좀 주워가거나 아니면은 좀 참고를 해서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데이터를 저희 솔루션을 구독을 하시면은 다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네, 오늘 거의 1시간 동안 정말 고군분투 하시면서 혼자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웨비나를 진행을 하는데요. 언제나 저희 콜텔리스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아직 한국에선 잘 모르고 그러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세계적으로 일단 SCI라고 해서 이제 연구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요. 그런 인덱싱도 가지고 있고 매년 이제 JCR 리포트 그리고 노벨상이 누가 수상을 하실 건지 그런 것도 예상을 하는 그러한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제품이나 아니면 특허 관련된 그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나가는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이제 먼저 저희가 다가서는 그러한 클래리베이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